마야 문명이 멸망한 진짜 이유. 마야 문명에 관해서는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해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며 양파처럼 까도 계속 새로움이 느껴지는 미스테리인 것 같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마야 문명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다.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리가 문명하면 보통은 4대 문명을 떠올린다.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일대를 일컫는다.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인데 나일강 하류, 지금의 이집트 일대를 말한다.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으로 인더스 강 유역,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펀자브 지방 일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국의 문명인 황하 문명이다. 황하 유역, 지금의 중국 북부 일대를 일컫는다. 마야 문명은 세 번째인 인더스 문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료를 구하다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소개한다면 사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아시아 즉 일본과 한국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사에서는 아직도 세 개의 문명만이 확실한 문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중국의 지식인 중에 양계초라는 인물이 자신의 나라인 중국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과 같은 선상에 놓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만 받아들여서 역사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마야 문명이란 잉카와 마야, 그리고 아즈텍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엄연히 다른 문명이다. 잉카는 안데스 문명을 표현할 때 쓰이고 마야 문명은 중미 문명이라고 하며 다르게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아즈텍 문명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 옛 지명으로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지역을 뜻하고 마야는 같은 멕시코이지만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은 안데스 산맥 쪽에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브라질 영역이다. 정리하자면 아즈텍과 마야는 멕시코 지역에 존재했던 두 문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많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야 문명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겠다. 보통은 마야 문명하면 태양을 숭배하고 인신공양을 했으며 마야 달력을 떠올릴 텐데 여기에 따른 많은 오해가 있어 영상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인신공양이다. 먼저 인신공양 같은 경우 소나 돼지처럼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대형 식용 포유류를 키울 수가 없었던 탓에 단백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학설이 있기도 하다.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가장 최상의 제물인 살아있는 인간을 신에게 드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희생된 제물이나 노예 또는 전쟁포로 같은 인간을 엘 카스티오라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밑으로 굴려보내면 밑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여기서 엘 카스티오는 메소아메리카식 피라미드로 사면에 계단이 나 있어 누구나 사방에서 정상의 신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흔히 우리가 해질녘, 뱀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마야의 신전이기도 하다.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이다. 이집트처럼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전, 즉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간혹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예이고 무덤이기에 앞서 거룩한 신전으로 마야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다고 한다. 물론 인신공양뿐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쓰인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였을 테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자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지금 시각으로 그들을 폄하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또는 건강을 위해 개고기를 식용하지 않았던가?
물론 지금이야 야만스럽다 하여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쉬쉬하면서 섭취했다고 들었다. 다만 인간하고 개가 같냐는 핀잔이 있을 테지만 같은 이치에서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비교를 해보았다. 두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마야 달력이다. 한때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2012로 마야의 달력이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마야인들이 인류 즉 지구의 멸망을 2012년으로 세팅한 후 모두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화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다고 한다. 사실은 더 이상 달력에 그릴 공간이 없어서 2012년도까지만 기록해 두었던 것이라 한다. 더 많은 공간이 있었다면 몇 천년 후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마야인들의 천문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365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오랜 축적의 경험 없이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고도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보통 4대 문명은 대체적으로 천문학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물때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기에 가뭄이 오고 하는 오랜 경험에 의한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된 빅데이터로 인한 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마야 문명에도 관계시설뿐 아니라 도로가 있었다. 최근에 2023년에 엔션트 메수 아메리카라는 마야 문명 관련되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저널의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된다. 마야 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도로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때 마야의 지역 중 한 곳에서 도로 시스템이 발견된다. 이는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을 했다고 한다. 라이다 기술이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지형 지물이 있으면 파악할 수가 있는 기술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기술이다. 이 라이다 기술을 통하여 기원전 6세기경 마야의 전기와 고전기 시절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마야 문명 초기의 핵심적인 중심지였던 엘 미라도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망이 쫙 펼쳐져 있었고 이 도로망을 따라 약 775개 정도의 취락들이 모여 생활했음이 확인이 되었다. 도로 체계가 거의 180km 정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마야 문명에서 도로가 발전하지 못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밀림에 가려져 있고 너무 방대한 크기여서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에 최근에서야 마야 문명에서도 도로가 발전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야인들의 측량 기술이 대단한 이유가 우리가 외계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스카의 디자인이 그들의 솜씨였다고 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지상에서도 정확한 측량 기술을 통해 디자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대단한 측량 기술을 소유한 마야인들이 도로가 없었다거나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과거의 추측들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네 번째, 마야인들이 사우나를 즐겼다? 로마 시대 때도 사우나가 있다. 로마는 사우나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우나 문화가 잘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하이포코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온돌처럼 뜨거운 공기로 바닥 아래를 데우는 식의 고대 로마의 난방 시스템이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래라는 뜻의 하이와 태웠다라는 코스트를 합하여 하이포코스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찜질방과도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찜질방도 있고 그 시설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매점까지도 갖추었을 만큼 현대 찜질방에 비교해 거의 대등한 시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야의 사우나에서는 로마처럼 향락을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유와 명상을 목적으로 사우나가 이용되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호야데 세렌이라고 하는 마야 고전기 시대 때 이 유적에서 실제로 사우나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유적이 발견이 된다. 호야데 세렌이란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 주에서 1976년에 발견된 마야 문명의
고고유적지이다. 호야대 세렌에서 발견된 사우나의 특징은 이탈리아의 폼페이와 비슷하게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 전체가 갑자기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화산재에 묻혀있던 마야인의 유골이나 마야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 혹은 농작하거나 먹었던 식물 등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16세기 마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의 무지로 인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수많은 유적들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의 카톨릭 신부인 디에고 데란다가 마야 문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먼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며 마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러던 중에 마야인들의 풍습의 하나였던 인신공양, 즉 인육을 먹었던 식인 풍습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절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야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야의 문명은 미개한 문명이라 여기고 마야인들의 역사와 다름없는 서적과 유물들을 모두 파괴한다. 결국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한 극단적이고 무지한 선교사들 때문에 그때 소실된 마야의 수많은 자료가 없어지므로 지금도 마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무엇에 쓰였던 것인지 찾아낼 길이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카카오 열매가 사치품이며 돈이었다. 마야인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 카카오의 크기는 우리나라 애기 수박만한 크기이지만 그 속에는 카카오 씨앗인 열매가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한다. 마야인들은 신의 음료라고 해서 카카오 열매에 물을 붓고 그것을 흔들어 거품이 나면 그것을 마셨는데 이 역시 상류층들만 애용하는 음료라고 한다. 더욱이 중미 지역 마야인들은 주식이 옥수수나 콩이 주식이지만 카카오는 말 그대로 상류층들만 누릴 수 있어 지금으로 치면 명품처럼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카카오를 소유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할 수 있었다 하니 피식하고 웃게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일종의 금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금덩어리는 너무 높게 친 듯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마야의 인부들이 하루 품삯으로 카카오 열매를 하루 20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나름 귀한 가축이었던 토끼 한 마리는 10개의 카카오 열매로 교환이 가능했다는 기록을 보니 금덩어리는 취소하겠다. 어쨌거나 카카오 열매가 그 시대의 부유층들만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니 재미있는 역사를 엿본 듯하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카카오를 스페인에 가져간 후 마야인들처럼 음료로 먹기에는 너무 쓴지라 설탕을 가미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초콜릿의 원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야 문명은 과연 어떻게 멸망하였을까? 아즈텍 문명보다는 제국이라 더 어울리는 잉카 제국 시절.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의 마지막 황제를 죽인 다음 마야는 멸망당하게 된다. 나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 마야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혹자는 스페인이 마야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마야 문명의 쇠퇴기의 끝지점이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9세기 후반 고전기 마야 문명의 멸망기쯤에 스페인이 그 마야를 발견하고 정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마야 문명이 지워지고 새로운 문명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마야의 유적지로는 치첸 이트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10세기에서 13세기에 번성하였던 마야 신제국의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이 시기는 9세기 이전의 고전기 마야의 쇠퇴 후 잠깐 번성하였던 시기라고 한다. 아쉽게도 마야는 그 뒤로 이렇다 할 번성을 못한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마야의 멸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마야의 멸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마야 문명의 멸망으로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라고 한다. 커다란 가뭄이 계속되었던 정황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이 시대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이 시대 유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하필 그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식량 부족 현상이 심해진 탓에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서서히 멸망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날, 한시에 갑자기 사라져버려 외계 행성으로 이주했다는 설은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한다. 마지막 6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은 수은이다. 간혹 마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나오곤 하는 것이 수은에 대한 이야기다. 수은 중독으로 마야인들이 전멸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생소한 이야기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소개하겠다. 마야인들이 숭상시하며 가장 좋아했던 색상은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사라고 하는 황화 수은 덩어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은은 가열하게 되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로 되는 성질 때문에 그 시대 아주 특별한 신의 선물로 여겼을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마야인들은 수은을 숭배시했으며 수백 년 동안 마야인들이 좋아했던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은이 필요했고 그 이후로 마야의 유적지 등에서는 수은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크게 번성한 도시에서 수은의 농도가 유난히 높게 데이터에 나왔다고 하니 마야 문명의 발전에 비례해서 수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많은 마야인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일 테고 그로 인해 수은 중독으로 마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수은 중독으로 마야 전체가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개 중에는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병들어 고생하는 마야인들이 많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멸망했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늘은 이렇게 파도 끝이 없는 마야 문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을 테고 어설프게 알았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분들도 계실 터이다. 나 또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다. 훗날 또다시 마야 문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하는 자세로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2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츠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 부부 이야기다. 산신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2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암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 처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 처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병 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병 처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 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병 처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병 처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비용 초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산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역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환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역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역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역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역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 사도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인 사도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인 즉 칼갈이 예언가로 잘 알려진 이들의 활동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부족하지만 이들은 주로 중국의 전통 농업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칼이나 낫 등을 비롯한 농기구들이 목이 쓸거나 고장이 날 경우 그것들을 수리해주고 보상을 받는 칼갈이들은 어느 나라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칼갈이들은 조금 특이한 것은 그들은 칼이나 연장을 수리하고서 그 품삯을 곧바로 받지 않고 그들이 예언을 던진 후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품삯을 받는 특이한 행동들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칼갈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도인은 절대 아니었지만 아주 간혹 불시에 나타났다가 예언만 남겨두고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중국의 농업 사회가 형성된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의 농업 사회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칼갈이와 같은 직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도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히 기록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인들의 놀라운 예언 활동과 더불어 그들이 했던 예언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인 또는 칼갈이 예언가는 중국의 민간, 전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칼을 갈면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인들은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거나 조언을 주는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예언은 종종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예언을 믿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불운에서 해방을 얻게 되지만 사도인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커다란 화를 당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와 예언은 중국의 민속 문화와 전설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가들은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며 그들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이 사도인을 만나 예언을 들었던 체험담 중 몇 가지를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1. 청나라 시기 1878년 장소 절강성 봉화현 내용 사도인이 칼을 팔면서 쌀 한 대에 80문인데 나중에 18문이 될 때 돌아와서 돈을 받겠다고 예언했습니다. 18년 후 쌀값이 실제로 18문으로 떨어졌고 사도인들이 다시 나타나 돈을 받았습니다. 2. 중화민국 시기 1975년 장소 대만 내용 사도인이 등소평과 미국 대통령이 만난 후에 다시 와서 돈을 받겠다고 예언했습니다. 1979년 등소평이 실제로 미국 대통령 카터를 만났고 사도인은 다시 나타나 돈을 받았습니다. 3. 중공개혁 개방 시기 1990년 무렵 장소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만두가 땅에 떨어져도 개조차 먹지 않을 때 다시 와서 수금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2000년 무렵 개들이 만두를 먹지 않게 되자 사도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4. 중화민국 시기 1936년 장소 산동성의 한 마을 내용 한 사도인이 농부의 칼을 갈아주며 내년에는 큰 가뭄이 올 것이니 물을 절약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37년에 실제로 큰 가뭄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농부들은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중공개혁 개방 시기 1985년 장소 사천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병충해가 발생할 것이니 농작물에 주의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86년에 병충해가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농부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6. 청나라 시기 1890년 장수 하남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홍수가 날 것이니 높은 곳으로 이주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891년에 실제로 홍수가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7. 중화민국 시기 1942년 장소 광동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전염병이 돌 것이니 위생에 주의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43년에 전염병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8. 중공 초기 1950년 장소 북경 근교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피난 준비를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51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9. 중공 개혁 개방 시기 1980년 장소 상해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것이니 투자 준비를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1981년에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10. 중공 현대 2005년 장소 광서성의 한 마을. 내용. 사도인이 내년에는 큰 태풍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2006년에 큰 태풍이 발생했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실제했다는 예언 체험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도인들의 예언은 중국 민간 전설에서 매우 신비롭고 정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인들의 예언 중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몰락. 2022년에 한 사도인이 2023년에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빗나간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사도인을 가장한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예언을 처음 공개한 사람의 관심 끌기였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2. 2024년 여름의 눈. 2021년에 한 사도인이 2024년 8월에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름 막바지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가을의 문턱을 넘는 입추를 훨씬 넘긴 지금은 초가을이라 해야 맞을 것이니 틀린 예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술 전쟁. 사도인들은 미래의 병사들이 아닌 기술을 이용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사이버 전쟁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쟁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면 쉽게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이처럼 사도인들의 예언 중 빗나간 예언들도 조금 있는 듯하여 몇 가지를 연도별로 정리해뒀습니다. 1. 2000년. 1999년에 한 사도인이 2000년에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 2012년. 한 사도인이 2012년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특별히 큰 자연재해는 없었습니다. 3. 2020년. 2019년에 한 사도인이 2020년에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으나 전면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 2023년. 한 사도인이 2023년에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칼갈이 예언가인 사도인에 대한 미스테리를 알아보았는데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흔적.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나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사해 인근의 누런 절벽 위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7년 베두인족 목동인 무함마드 아드리브는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고 있었고, 여기저기를 찾다가 절벽 사이를 기어오르던 목동은 절벽 표면에서 구멍 통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뚜껑으로 봉인된 40개의 항아리가 있었으며 일부 항아리엔 7장의 가죽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해의 두루마리들이 2000년 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제2, 제3동굴과 무려 800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제4동굴까지 발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성서 필사본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 최고였던 것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대로 보관을 잘한 탓인지 꽤 많은 분량의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었고, 안타깝지만 부분 바스러지거나 부식되어 버린 곳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문서의 조각들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 사해 문서의 발견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존하는 성경의 모태격인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는 언어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역사상 특별한 발견이자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학자들이 퍼즐 맞추듯 조각을 이어가며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한 학자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약 40%가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이었고, 다른 약 30%는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과 성경에 관련한 고문서인 위경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가 전쟁이나 축복 내지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해문서를 관리하는 국제학자단이란 조직에 의해 공개된 사해문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국제학자단은 기독교에서도 정통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통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이인으로 꼽히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쿰란 공동체, 즉 사해문서를 작성한 단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던 나조레안들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이끄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으나 바울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과 야고보는 초창기 같은 노선이었지만 나중에 갈라져 따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국제학자단은 바울을 정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추종자들이 기록했던 사해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기를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연구 끝에 세상에 공개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세상에 내놓지 못할 아주 위험하거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고문서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내놓으며, 어쩌면 성경에 감추어진 부분,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신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저런 소문이 와전되어 갔고, 소문의 소문을 타고 소문은 진실처럼 되어 빠르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해문서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론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소문은 진실처럼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사해문서 내용 속에는 UFO와 흡사한 모습의 은빛, 쟁반 같은 날아다니는 물체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었다더럽터 성경의 진실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침입해 과학기술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기록이 있었다더라까지. 그래서 사해문서는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라는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어느샌가 진실처럼 사람들 내리에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해문서 속에는 외계인에 대한 형상을 그린 형상도까지 있었는데 마치 신생아나 태아 또는 파충류처럼 보인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최근 전 지구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레이 외계인보다는 좀 더 파충류에 가까운 형태의 외계인을 형상화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해문서가 발견되었을 당시 모든 것들을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언젠가부터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게 될 경우 맞이하게 될 대혼란이 두려워 차마 공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말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전지구적으로 대단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2200년 전 외계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사해문서를 공개하지 못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한 고고학자의 주장이 당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1968년 스위스의 고고학자 에리 폰데니케는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한 가지 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마야의 도시 국가였던 팔레케의 지배자 키니치 하나브 파카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83년 카파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 뚜껑으로 쓰였던 석관, 뚜껑에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조였습니다. 물론 이 석관에 새겨진 그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때 폰데니켄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파카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저승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 다른 학자는 그 당시 왕의 죽음은 신성시되었고 그로 인해 왕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단 위에 놓여진 파카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외계와 관련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제단을 감싼 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뱀은 신성시되었는데 그 이유가 케찰코아틀이 바로 뱀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로써 파카왕은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만 석관 뚜껑의 그림 묘사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그 시대 정말로 우주를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피베트의 샴발라로 통하는 게이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야 시대에도 우주로 통하는 스타게이트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해문서에는 과연 UFO와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그저 어느 망상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까요? 진실은 사해문서 내용 안에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놓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존하는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빌론과 바벨탑. 요즘 시대는 손가락마디 크기의 USB 속으로 수십만 년, 아니 수백, 수천만 년의 방대한 역사를 요목정연하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저장시킬 수 있고 언제든 복사 가능하며 주머니에 쏙 하고 들어가고 또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시간과 날짜에 상관없이 전송도 시킬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따로 저장 공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동 시에도 아주 편리하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미래로 갈수록 이 기술은 더욱 발전할 테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궁금해하던 역사 속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테리들도 모두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거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없어질 식물이나 동물의 가죽에 또는 동굴 속 벽화나 이런저런 유물의 그림이나 글을 새겨넣은 것이 전부였던 시대인지라 간혹 발견되는 오래된 고서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한 역사의 부스러기들이기에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서들이 연대별로 차곡차곡 발견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어 고고학자들이 그 퍼즐을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 도시가 실제로 발견되었던 놀라운 고대 도시 바빌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빌론 하면 성경 속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멸망해서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바벨탑을 더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즉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로 인정되었던 도시입니다. 사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문명 초기에는 오히려 우루크나 라가시, 우르나 다른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강력했고 바빌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에는 우루크가, 그 뒤를 이은 우르 제3왕조 시대에는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전체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였고 바빌론은 아무도 모르는 중소형 마을이었습니다. 바빌론이 그나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우르 제3왕조가 기원전 2004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우르 제3왕조가 무너지자 수많은 민족들이 권력의 공백을 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로 유입되었는데 이 중에는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894년에는 아모리인 족장 수무아붐이 이후 도시국가인 카잘로에게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을 넘겨받아 그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 수무아붐이 세흥왕조가 그 유명한 고바빌로니아, 즉 바빌론 제1왕조입니다. 하지만 수무아붐은 스스로를 바빌론의 왕이라는 칭호로 높여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칭왕하지도 못할 정도로 바빌론이 워낙 작은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무아붐 이후에도 수무라엘, 사비움, 아필신 등이 즉위했지만 이들 역시 기록이 모호하고 왕이라고 불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필신의 뒤를 이은 신무발리트 시절에 처음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바빌론은 인근 우르나 우루크의 강대국에 가려진 소왕국이었고 반쯤은 엘람에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이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강대국으로 떠오른 것은 고바빌로니아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 대왕 시절부터였습니다. 함무라비는 탁월한 외치와 내정 능력으로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을 거대한 도시로 확장했습니다. 세수를 정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중앙 집권자를 확립했고 엘람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냈으며 이신, 라르사, 키쉬, 라가시, 니프르, 보르시파, 우르, 우루크, 움마 등 쟁쟁한 대도시들을 죄다 복속시켰습니다. 심지어 동쪽으로는 저 멀리 엘람, 서쪽으로는 고아시아를 정벌하면서 웬만한 지방들은 모조리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재통일했고 이때 이후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은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의 업적은 단순히 정복 사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과 제도를 일원화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종교 중심지였던 니프르의 신성성을 박탈하고 그 대신 바빌론을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마르두크가 바빌론 만신전의 주신으로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함무라비 제2 말년 즈음에 바빌론은 작은 성읍에서 거대한 대도시로 발전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핵심 도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함무라비의 4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바빌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원래 나라의 명칭은 바빌로니아였고 그곳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 수도 이름이 바빌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유명한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을 무척이나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당시 귀족이나 노예 모두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했던 왕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귀족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의 무게와 노예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의 무게가 다를 수 없다는 의미로 만든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이 되고 아시리아 세력을 몰아내며
또다시 바빌로니아를 재건합니다. 그때도 수도는 바빌론에 그대로 재건하게 됩니다. 다행히 구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많은 유적들이 소실되었지만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신 바빌로니아의 문명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슈타르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처럼 바빌론의 정문으로 사용했던 이슈타르문이 발굴되어 현재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복원되어 관람되고 있는데, 이슈타르문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과연 이토록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문 앞은 청색 도자기 타일을 일일이 붙여 그 화려함을 더해 그 장관을 직접 보는 이들을 황후경으로까지 인도한다고 하니 꼭 한 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빌론 하면 성경을 통해 아는 경우가 많아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최근까지만 해도 바빌론은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이고 어디까지나 심화 속의 도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바벨탑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언어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소통도 할 수 없는 언어가 파생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어란 모름지기 긴 역사를 통하여 후대로 전해지고 전해지며 다듬어져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한순간에 뿅 하고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설 속 고대 도시로만 기억될 뻔한 이 바빌론이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발견이 되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을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에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강을 끼고 살아가다 보니 수시로 홍수로 강이 범람을 하여 쉽사리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홍수가 나는 시기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별자리를 보며 어떤 별이 어디쯤에 왔을 때 홍수가 나며 우기와 건기, 그리고 가뭄의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고 달력이 발달하게 되며 그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이 타락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존경하는 솔로몬의 왕궁 등 많은 이스라엘 유적들을 파괴시키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이라크로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의 신을 모독한 악의 측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악마로 묘사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입성하여 깜짝 놀라게 되는데, 도시가 너무 웅장하고 엄청 발전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높이만 19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대도시를 마주하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 안에는 당시 1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거대한 도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마치 악마가 만든 도시라고 여겨질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를 보게 됐는데, 유독 거대하고 높이가 엄청난 바벨탑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압도된 채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벨탑은 성경에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도전의 상징으로 서양인에게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상으로는 BC 458년경 바벨론을 여행한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히스토리아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m이고 8층인 바벨탑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문학과 회화 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바벨탑 존재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가 대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1897년 독일의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이라크 남쪽 바빌론 지역을 주요 발굴지로 정하고 1899년 3월 26일 발굴을 시작, 1917년까지 18년이란 장관 기간 바빌론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콜데바이는 모래 속에 감춰져 있던 거대하고 신비한 신바빌론 문명을 역사 전면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콜데바이의 고고학적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 터가 바벨탑의 터라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맙니다. BC 604년에서 562년경의 비석으로 추정되는 소위
바벨탑 비석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바벨탑 연구의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빌론 고대 유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마틴 쉐인이 바벨탑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현무암으로 된 바벨탑 비석을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비석에는 쐐기 문자로 바벨의 지구라트라는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바벨이란 명칭의 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비석에는 바벨탑의 평면도, 인면도가 디자인되어 있었으며 바빌론 문명의 건설자, 바벨탑의 건설자, 느부갓네살의 모습도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비석 연구의 최고 권위자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박사를 통해 이 비석이 바벨탑의 실제를 증명하는 유일한 고고학적인 증거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석에는 에테멘안키 지구라트 카딘기라키라는 쐐기 문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이는 바벨의 탑을 의미합니다. 바벨탑이 고고학적으로 실제하였음을 확인하고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설로만 알았던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라진 고대 도시 바빌론에 대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름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보다 풍성한 영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고자 하오니 응원과 격려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일본 침몰이 시작되는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본 침몰에 대한 다양한 예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감이 가는 주요 예언가 3분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가로 일본인 여성 만화가이자 예언가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요시우리 타츠키로의 예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츠키의 만화 내가 본 미래는 예언적인 요소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에 출판된 이 만화는 타츠키가 꿈을 통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비전과 예언을 모은 것입니다. 이 비전들은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규모 화산 폭발에 대한 것입니다. 타츠키의 비전에 따르면 이 거대한 화산 폭발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 특히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는 이 폭발이 매우 강력하여 일련의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본 해안의 큰 부분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타츠키의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의 자연재해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은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인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타츠키의 예언은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이 예언이 특히 섬뜩한 이유는 타츠키가 화산 폭발 이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만화는 즉각적인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그려냅니다. 해안선의 침몰은 대규모 인명 손실, 인구 이동, 일본 지리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일본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힘과 인간 사회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화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와 인식을 강조하며 독자들이 자연재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 예언은 또한 인간과 자연의 불안정한 관계에 대한 문화적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은 문학과 예술에서 종종 자연의 힘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타츠키의 작품은 이러한 전통에 맞춰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합니다. 요약하자면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는 일본에 닥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재난에 대한 섬뜩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2025년 7월에 일어날 화산 폭발과 그로 인한 쓰나미, 일본 해안선의 침몰에 대한 예언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만화는 허구의 작품이지만 자연재해의 위협이 상존하는 나라에서 그 메시지는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예언이 실현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츠키의 작품은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인간 문명의 취약성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타츠키의 예언들을 정리하면서 타츠키에 대한 일본 침몰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츠키는 꿈을 통해 다양한 예언을 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한다고 주장됩니다. 1976년 11월 24일 타츠키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 11월 24일에 사망했습니다. 1982년 4월 25일, 일본 록 가수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10년 후인 1992년 4월 25일, 오자키 유타카가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986년 11월 28일,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보는 꿈을 꿨습니다. 이는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후의 상황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992년 8월 31일, 다이애나라는 문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995년 1월 2일, 15일 후나 15년 후에 거칠고 금이 간 대지라는 꿈을 꿨습니다.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99년 7월, 만화 내가 본 미래 출간. 이 만화에는 2011년 3월에 대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타치키는 미지의 바이러스가 나타나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치한다고 해석됩니다. 2025년 7월, 타츠키는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해안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우리나라의 타너 스님의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극이동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북극 빙하의 해빙과 극이동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로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빙하 해빙이 단순한 해수면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는 극이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극이동은 지구의 균형을 크게 흔들어 대규모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침몰하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긴다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린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파국적인 미래를 경고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 타너 스님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는 것은 단순히 북극 지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극이동과 같은 지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인간 활동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너 스님의 예언은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그 기동과 그로 인한 일본의 침몰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일본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제 채널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일본의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입니다. 데구치 오니사부로는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에 근거해 이 같은 예언을 했으며 이는 일본의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 크고 작은 지진을 겪어왔으며 그중 일부는 해일이나 화산 폭발을 동반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 국민들에게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지진에 의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일본이 현재 위치한 지각판의 활동성과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처한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히 일본이 지속적으로 지진과 관련된 재난 대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경각심과 준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건축 기준과 재난 대피 훈련, 긴급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계속해서 점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일본의 지리적 위치와 지진 활동을 근거로 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5년 이내 일본 열도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의 예언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직면한 지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진 대비와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오니사부로의 예언은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미스테리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준비한 미국.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모든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당연히 국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르는 참모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극소수의 참모진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재빠르게 위기를 대처해야 할 것이기에 만일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 부서별 극소수의 대표자들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와 같은 지하 벙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휴양지. 그곳 지하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밀 벙커가 있다. 이곳은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58년에서 61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비밀 거처로 건설된 시설이며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 발생 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다. 이곳엔 비상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위한 물품을 비축해 놓은 대규모 대피소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이다. 스스로를 1778년 이래 이국의 휴양지라고 광고하며 사이트에선 잠재 고객에게 소수인 사람들이 아는 삶을 경험해보라 초대한다. 드라이어 벙커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코드명 그리스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발생 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벙커 건설로 시작한다. 핵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 도시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의 피난처로 제격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유한 귀족과 엘리트, 은행가, 기업가, 정부 고문들이 모였고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호텔의 비밀을 모른 채 편의 시설을 즐겼으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건축업자들마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핵에 대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포드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자주 이 호텔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확실히 호텔의 벙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벙커 안에 설치한 소변기가 100여 개가 있었고 이 피트의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으로 늘어선 벽으로 보호되었다. 이 피트는 60cm의 두께를 말한다. 1950년대 후반 내부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강사선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그 시대 최첨단의 고난도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저 흔한 기술이라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마이크가 부착된 개별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의 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도 갖췄으며 이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TV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각 개별적으로 마이크가 연결된 TV가 놓여진 스튜디오를 지하 벙커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에는 수영장, 극장, 볼링장, 승마, 사격장, 탁구, 골프, 연회장, 심지어 카지노와 같은 시설로 가득했다. 이곳이 처음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벙커에 대한 식품 및 의료용품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이 직원은 TV 기술자로 위장해 호텔 업무를 하는 척하며 지하 벙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1급 비밀로 유지되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도 그린브라이어 대변인은 폭탄 대피소도 없고 정부 시설도 없다며 벙커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테드 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졌던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테드 굽은 1992년까지 그린브라이어 벙커가 이미 너무나 구식이었고 현대 기술에 직면하여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 결정을 변호했고 정부가 폭탄 보호소 시설을 다른 1급 비밀 장소로 옮겼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비밀은 계속되지만 벙커는 그렇지 않다. 그린브라이어 벙커 투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사능 방지시설과 153개의 객실을 갖춘 44개의 개별 장소와 부엌엔 60일 동안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을 위한 수면 공간용 금속기층 침대를 갖춘 18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각각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갖춘 진료소와 40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방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늘날 벙커의 일부는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2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 의회의 비밀 본거지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획기적인 일련의 보고서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빌 아킨과 다나 프리스트는 2001년 9월 이후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에 1급 비밀 정보 작업을 위한 33개의 건물 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그 비밀 벙커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 기자 빌 아킨도 그 중 한 명인데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휴먼을 앞세워 미래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되었더라면 국민 모두는 더욱 나라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핵심 참모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모든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왠지 지들부터 살고 보자는 지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느껴져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세계 3대 미인 클레오파트라는 가짜 미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이집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역사상 남녀 통틀어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투탕카멘. 물론 투탕카멘을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이 부각된 시기는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니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닌 최근 짧은 역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이름은 단연코 클레오파트라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미스테리하게도 가장 유명한 인물임에도 징기스칸처럼 그녀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굳이 찾게 된다면 딱 한 줄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녀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집트 역사를 배울 때 클레오파트라를 잠깐이라도 실존 인물로 배웠고, 무엇보다 리메이크되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통하여 실존 인물이란 것이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존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런 그녀의 무덤에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거나 그녀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최근 영국의 언론사 데일리 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지하 터널이 극적으로 발견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클레오파트에 대하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에게서부터 여져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으로 그리스계 소아시아 혈통입니다. 이집트 관광고고부의 논평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갈색 피부색을 가진 고대 그리스 계통의 여성이고 그 판단에 분명한 근거인 그림과 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동전이나 두상 따위에서 묘사된 클레오파트의 모습을 보면 뽀글뽀글 곱슬머리에 우뚝 솟은 우람한 매부리코, 푹 들어간 눈두덩이 등은 전형적인 그리스 여인의 외모입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에서 군주를 묘사할 때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기법이 사용되거나 당대 미의식에 입각한 보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니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가 아닌 이집트 방식으로 묘사된 클레오파트라 유물을 보면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인물 묘사는 정형화의 극치를 보여주기로 유명하기에 좀 더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인물 묘사로 추천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미인의 대명사로 알려질 만큼 실제로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재치와 지성을 갖추어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모로 로마를 좌지우지하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하여 독사로 자살했다는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이 어우러져 마녀, 새끼 넘치는 요부, 하무파탈 같은 이미지도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녀로 묘사된 유물과 작품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관한 이야기가 성립되고 난 뒤, 즉 그녀가 죽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녀의 미모가 부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시대의 유물에 묘사된 외모는 커다란 매부리코와 살집 있는 목덜미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중세시대의 미의 기준은 풍만하고 둥글둥글한 원형미를 갖춰야 미인으로 평가받은 데 뒤에 현대에서는 날씬한 몸매와 날카롭고 각진 상의 여인들이 미인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당대와 현재의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빨간 머리를 가졌다는 낭설과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었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이집트의 인종 비율이 무시된 주장입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서 흑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남부 지역에 흑인 혼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랍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레오파트라는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뒤엎게 정확히는 그리스계 백인이라 차라리 튀르키예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남성 통치자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고 여성 통치자를 클레오파트라로 부른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라는 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정확한 이름은 이집트의 7번째 여왕으로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7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7명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어쨌거나 이집트의 여왕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를 떠올릴 테니 편하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클레오파트라, 그녀만 이집트 역사에서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녀의 외모 또한 지금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역사상 세계 3대 미인은
지나친 오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토록 대단한 여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삶에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남자가 친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됐을 때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근친상간이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려면 여자 혼자 왕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공동 통치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갖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남동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족끼리의 근친은 어느 정도 묵인되거나 관습처럼 허용되었던 시대이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친동생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야심이 넘쳤던 여성이었던 것일 테지요. 하지만 말이 좋아 공동 통치를 한다지만 남동생이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녀는 세력에 밀려 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운 좋게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두 번째 남자인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겐 시저 황제로 유명한 인물인 로마 황제입니다. 때마침 그때 이집트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집트 국가에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선물할 양탄자에 자신의 몸을 숨긴 제궁에 잠입하게 되는데 극적으로 카이사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결국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2살이었고 카이사르가 51살이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로마 통치자의 힘을 등에 업고 다시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를 독재하던 카이사르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이집트의 여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또 그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인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클레오파트라의 안토니우스를 향한 구애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황금배에 탄 채로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안토니우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또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와 그의 추진력에 반하게 되고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음에도 그렇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세 번째 남자가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심지어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영토의 절반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진 틈을 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악티움 해전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죽음까지 고대 영웅들의 전기를 서술한 플루타르코스 영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얽힌 스토리가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죽음을 두고 고고학자들마다 그 해석과 설명이 다릅니다. 그 당시 독사인 코브라의 크기가 보통 2m가 넘기 때문에 코브라를 누가 옮겼으며 행여 옮겼다고 해도 클레오파트라와 두 아녀를 동시에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독을 마신 것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고자 클레오파트라 배 위로 코브라를 올려놓아 물려서 죽도록 역사를 각색했다는 것이지요. 이토록 그녀의 죽음뿐 아니라 그녀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도 학자들 사이에 분분하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녀의 미모는 이렇다 할 뛰어난 미모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그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녀의 지혜로운 두뇌와 그녀가 갖추고 있던 지성미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으로 치면 상위 1%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기에 지위에 맞게 역사뿐만 아니라 천문학과 철학, 그리고 국제외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실제 그녀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해서 8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지성미가 뛰어난 전략가와 같은 위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클레오파트라를 연구한 학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유화된 전설 속 인물에서부터 오버된 평범한 여왕이었다까지 사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하는 그 무덤까지 모두 베일에 쌓여 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실존 인물이었으며 어쩌면 그녀의 진짜 무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뜨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지 100년 후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시신을 안토니우스의 시신과 함께 화려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묻으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이 확실하고 또한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기록을 토대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녀가 묻혔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던 중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프랭크 고디오라는 고고학자가 알렉산드리아 동쪽에 있는 해안 수중 5m 아래에서 잠겨있던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의 이름이 안티로도스라고 합니다. 프랭크 고디오는 이곳이 분명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차세계경 지진과 헤일로 도시 일부가 물밑으로 잠겨버리게 되는데 이때 안티로도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곳을 탐색해보니 특히나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수많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원도 있고 또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짓고 있던 미완성된 궁전도 있었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강암, 조각상 등등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클레오파트라의 흔적을 찾았지만 정작 중요한 궁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고디오 팀은 약 5년에 걸쳐서 수중 탐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무덤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고고학자 도미니카 출신의 캐슬린 마르티 그녀가 새로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의심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캐슬린 마르티 그녀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연구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던 그녀가 주장하길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도시의 중심부에 묻혔을까 하고 무덤의 위치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여신으로 숭배되던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무덤은 보통 도시에서 벗어나 어떤 신성한 사원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캐슬린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이란 곳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는 폐허가 된 채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으로 고대의 어떤 이집트의 규모와 수도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여기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정말 최적의 안식처로 꼽힌 것이라는 것이 캐슬린 마르티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원은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생전의 모성과 치유의 여신으로 여겨졌고 안토니우스는 오시리스 신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기에 캐슬린은 팀을 이끌고 사원 주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새겨진 주화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혀를 가진 미라를 찾아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황금혀는 미라의 주인이 이집트의 왕족이었던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11월 캐슬린 고고학팀은 사원 근처에서 지하 13m 거대한 지하 터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높이가 2m 정도 길이는 무려 1.3km 달했는데 문제는 그곳의 일정 부분이 물에 잠겨 있기에 탐사가 쉽지 않아 탐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신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이집트 최고의 여신으로 떠받들던 클레오파트라의 피라미드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클레오파트라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2차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못했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무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옥타비누스의 명령으로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들처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끝에는 정말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 못지않게 저 역시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자 존 티토는 진짜일까? 오늘의 영상은 2036년 미래에서 왔다는 존 티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도 그의 정확한 신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그간 조사에 따르면 존 티토 역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가 했던 예언들을 보면 광종이며 사이코라고, 마냥 고숨치기에는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가 진짜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가 아니냐는 설이 떠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란 그저 재미로 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0년 11월. 시간여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포럼의 타임트래블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시간여행자이며 어떠한 임무를 맡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1998년생이며 2036년에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그때의 나이가 38세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 2036년도에 살고 있는 38살 존 티토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5년으로 워프했으며 그 후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관광하기 위해 1998년으로 워프, 그리고 2000년으로 워프해 다른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터넷상에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의 이러한 시간여행에 대하여 몇 명이나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쯤 뒤인 2001년 3월 24일 작별을 알리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티토는 타임머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웠을 여러 사실들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예언들의 상당수를 적중시켰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예언가로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각종 레거시 프로그램의 디버깅 작업에 필수적인 과거에 나온 컴퓨터 IBM 5100을 입수하는 군사 임무를 위해 시간여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사 임무라고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38세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 군인이었거나 꽤 높은 장교급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그는 자신이 해당 임무에 선택된 이유는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해당 기종의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해당 기종의 정식 매뉴얼에 문서화되지 않은 고급 디버깅 기능이 있다고 말했는데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2036년 자신의 세계가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단 뒤까지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핵전쟁의 여파로 전선이 파괴되고 전류 사용에 있어 무척이나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이 여파로 인터넷 회선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복구시켜야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과거의 초창기 인터넷 모뎀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복구하려 한다는 임무였다고 합니다.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이 컴퓨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6년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하였다는 것이 존 티토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존 티토가 사라지고 실제로 IBM 5100의 ROS 히든 코드로 ASL 및 BASIC에 디버깅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처음 존 티토를 접하고 뭐 저런 사이코가 다 있나 싶어 무시하였는데 다시금 집중해서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보통 인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니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궁금해하시거나 저보다 훨씬 지식도 풍부하시고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티토는 자신이 진짜 시간여행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임머신의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유럽 원자핵 연구소가 2034년 타임머신의 실용화에 성공했으며 2개의 마이크로 블랙홀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상세한 이론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008년 후반기, 그러니까 존 티토가 2000년에 예언했던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인 CERN이 실제로 가동한 입자가속기 시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오류로 인해 시험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때 실험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뿐더러 이곳에서 블랙홀 시험을 진짜로 한다라고 누가 감히 추측이라도 하겠습니까? 존 티토는 양자역학의 에버레슐러 모형, 즉 다세계 해석 모형이 옳은 모형이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접근에 따르면 패럴렐 월드는 가상의 개념이 아닌 실존하는 것이며 시간여행으로 인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서 글을 쓴 이 세계는 자신이 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평행우주 세계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세계가 바뀌는 등의 문제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통한 시간대와 장소를 하나씩 찾아가서 조금씩 거슬러서 올라가야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는데 읽고도 도통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예언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는 2001년 이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는데 이 예언에는
사설이 붙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자신의 예언에 있어 하나의 전제를 남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세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있던 세계와 다른 여러 세계의 다차원 평행우주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찾아온 지구는 그 여러 세계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온 세계의 역사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분명 미래를 엿보고 예언을 했을 터인데 지금의 지구와 동일한 미래를 엿보기도 하겠지만 다른 평행우주에 놓인 또 다른 지구의 미래를 엿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혹 틀린 예언들이 속출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존 티토의 예언이라고 모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존 티토가 했던 예언 중에서 적중했던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제2차 걸프전이 발발한다. 두 번째, 중국인이 우주에 진출한다. 이것은 이미 시연된 것이 맞네요. 우주정거장 탱궁 1호가 2011년 9월 29일에 발사가 되었고 올해는 달의 뒤편까지 가서 오송기를 깊숙하게 찔러박았다는 뉴스를 보았거든요. 세 번째, 현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이 즉위한다. 네 번째, 스타워즈 시리즈의 리부트를 예언했다. 다섯 번째, 2036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어디서든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른 예측도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는데 그의 정체가 CRN의 연구원설이나 컴퓨터 전문가 존 릭 하버설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으며 설령 진짜 미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IT 업계 관계자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찾아보니 위에서 언급했듯 틀린 예언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가짜이거나 존 티토가 살고 있다는 2036년 미래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닌 다른 버전의 미래에서 잘못 건너온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앞으로 그가 했던 예언들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방 세계의 정치적 동요를 틈타. 중동국들끼리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시작한다. 공격 측은 아랍국들이고 수비 측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 예언의 핵심은 역시 핵무기가 될 듯합니다. 지금도 중동국들끼리 싸움은 늘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핵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존 티토의 예언대로라면 핵무기의 등장으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야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자 중국이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패권주의의 흐름을 타고 전쟁을 일으켜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강제로 병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 예언은 한국이 중국에 강제로 병합된다고 하니 몹시 불쾌하고 믿고 싶지 않네요. 다른 예언들을 보면 중국이 쪼개지고 한국이 중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된다고 희망차게 예언했던데 그와는 반대의 흐름인지라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이후 호주가 중국을 몰아내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외교 관계는 매우 폐쇄적이 된다. 또 전후 호주는 사회가 분열되어 내전 위기의 화약고 같은 상태가 된다. 네 번째, 내전 당시 한 농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계기로 봉기해 반정부 세력인 시민군을 승리로 이끄는 장군이 된다. 다섯 번째, 2036년 현재 미국의 인구를 존 티토는 1억 3천만 명도 안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여섯 번째, 유럽의 정세는 엉망이 된다. 일곱 번째,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다. 여덟 번째,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발칸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 이 외에는 고만고만한 예언들인지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던 2036년도까지 외계인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존 티토가 살고 있는 미래에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에는 과연 외계인이 나타나 줄까요? 한때 존 티토가 예언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만주회복은 그저 안타깝게도 루머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또한 우리 지구의 미래에서는 만주 땅을 회복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싶네요. 존 티토의 특정 전문 지식의 박식함이나 CRN의 실험에 대한 예지가 어느 정도 맞은 점을 미루어 CRN의 연구원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장난을 쳤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1975년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1998년으로 날아가 자신의 부모와 생후 2개월의 자신을 만나서 2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2017년 9월 11일에 영어권 커뮤니티에 잠깐 등장하였다는 존 티토. 과연 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전한 줄기의 미래가 아닌 평행우주의 또 다른 지구의 미래에서 온 시간 연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미스테리는 파도 끝이 없는 샘물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디퀴스 델타와 카노 섬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원형의 돌 구슬에 관한 영상을 소개하겠다. 그 유래와 출처를 알 수 없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세계 7대 미스터리에 속한다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완벽한 구형을 이루는 거대 돌들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멸종된 디퀴스 문화에 기인하며 이스트모에서 콜롬비아 지역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일종의 석조,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의 유래와 만들어진 시기를 연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석재의 연대 추정 방법은 층위학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쓴다. 이는 발견된 곳과 돌의 지층을 찾아내 그것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들은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였고 처음 발견된 장소조차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완벽한 구체이다 보니 지진이나 지층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다 어떤 돌 구슬은 굴러굴러 생판 모르는 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을 테고 또 어떤 돌 구슬은 낭떠러지나 깊숙한 지형에 위치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학자들이 유추해본 결과 현재 이 돌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아고나스 부에나스 시대 유물로 디키즈 강 인근 탈라망카 산맥에서 만들어져 키키즈 강 인근으로 옮겨져 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오랜 세월 동물의 뼈에 광물이 쌓여 동그랗게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글쎄, 이 가설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는 않는 가설인 듯하다. 그래도 나름 전문가들이 가설을 내놓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만 할 뿐이다. 한편 현재 신의 돌이라고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거대 돌 구슬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상태다. 이 돌 구슬을 두고 현지에서는 스페인어로 라스 볼라스로 부른다. 풀이하자면 신의 구슬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돌 구슬들의 크기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에서 2미터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고 무게는 최고 25톤에 달한다. 현재 돌 구슬은 300여 개 남짓 남았는데 재질은 대부분이 반려암이고 석회암이나 사암도 덜어있다. 돌 구슬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8세기부터 16세기 초 코스타리카 지방에서 번성한 디키스 문화의 시기와 겹치므로 디키스 문화의 유산으로 여긴다. 하지만 일부 돌 구슬이 기원전 2세기 제품인 듯한 도자기와 함께 출토된 적이 있어서 다른 문명의 유물이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콩키스타도르가 진출한 이래로 돌 구슬들은 한동안 잊혔는데 1930년대에 코스타리카의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200여 개의 돌 구슬을 발견하여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콩키스타도르란 스페인어로 정복자라는 뜻이다. 당시 인부들은 숨겨진 엘도라도의 황금 이야기에 혹하여 구체의 구멍을 뚫거나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구체 유물 중에서도 유난히 완벽한 구에 가까운 형상이다 보니 외계인이 만들었다느니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돌 구슬을 과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어떤 거대한 돌 구슬은 AD 1000년 이후의 것으로 금 장식품과 함께 묻힌 매장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키리키 시대의 도기 유형임 부에노스 아이레스 폴리크롬 조각을 포함하는 지층에서도 발견이 되어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구형으로 제작된 구형 돌덩어리들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라스 볼라스로 불리는 이 구형 돌 구슬은 미국 캔사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존 후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위해 최근 코스타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서기 600년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이 구형 돌들은 1930년대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바나나 농장 개간 작업 중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재 약 300개가량이 남아있는데 큰 것은 직경이 약 2.4m에 달하고 무게는 16톤이라고. 연구팀은 이 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했고 결국 2014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현대 기술로도 다듬기 어려운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구형태를 갖춘 돌 구슬은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정복한 후 이 돌 구슬을 만든 사람들도 사라져서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돌 구슬 만든 이는 동부 온두라스에서 콜롬비아 북부에 이르는 원주민들로 서로 분산된 거주지에서 살았던 부족들의 조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지 부족민들 중 대다수는 전설의 아틀란티스인들이 이 거대 돌 구슬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현대 기술로도 결코 쉽지 않는 화강암, 원형 조각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탓에 실대 미스테리에 올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돌 구슬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만들었을까?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전문가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았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많은 구슬들의 배열 모습을 통해서 천문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구슬들은 4개씩 한 그룹을 이루고 있기도 한데 이 구슬은 북쪽 방향을 가리키는 선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그때 당시 나침반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또는 돌 구슬의 크기에 따라 계급이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추측은 그저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의 상징이나 부족의 상징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구체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구체 안에 숨겨진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이 구체의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폭파시켰는데 당국이 개입하기 전까지 많은 돌 구슬들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캔자스 대학의 고고학자 존 후프스에 따르면 공은 통제된 파쇄와 쪼아내기 및 깔기의 조합을 통해 둥근 바위를 구형으로 줄임으로써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은 스페인 정복 이후 사라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모든 구슬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하여 고고학적 상황과 가능한 정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돌 구슬은 주기적 연소로 인하여 표면이 갈라지고 침식이 되면서 손상되어 가고 있다. 구형 돌 덩어리들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한 후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외계인이나 과거 고도 문명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거인족들이 사용했던 포화는 아니었을까? 내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에서 오크족들이 저런 포환을 쏘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의견을 넌지시 피력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음모론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은 허무맹랑한 이 가설에 따르면 돌구슬은 타라의 대포알이라고 한다. 천둥의 신이었던 타라 또는 틀라치케는 바람과 허리케인의 신이었던 소케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대한 주관을 사용하여 공을 쏘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렇다면 쏘긴 쏜 거였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구체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지거나 제거되었으며 대부분 코스타리카 전역에서 귀중한 잔디장식용으로 쓰이고 있기에 더 이상의 연구는 어렵다고 한다.